다들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잖아. 나도 그랬어.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고 아무도 내 아픔을 이해하지 않았어.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결국엔 배신과 상처만 남았지. 지금 나는 아무리 떠올려도 그때 그 순간들이 잊혀지지 않아. 어떤 말을 해도 부족할 만큼 괴로웠던 시간들. 너는 상상할 수 있을까? 저는 작은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여자예요. 특별히 큰 프랜차이즈 카페는 아니고 작은 공간에서 2명의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카페는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유명한 카페는 아니고요. 작은 규모지만 저와 함께 일하는 2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요. 여기서 판매하는 케이크와 쿠키는 모두 제가 직접 손수 만드는 거예요. 모든 간식들이 제 손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2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내 아이들 먹일 간식 만드는 마음으로 매일 정성껏 만들고 있죠. 사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버겁기도 하고 정말 피곤할 때도 많죠.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들 아빠가 퇴근 후 아이들을 잘 돌봐줘서 저는 밖에서 일할 때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항상 엄마를 응원해줘서 힘이 나요. 가끔은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과 3살 된 귀여운 딸아이를 키우고 있죠. 딸아이는 올해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아직 너무 어리다 보니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작은 아이는 주로 큰 애가 하원하고 카페로 데려오곤 해요. 큰 아이가 방과 후에 유치원에 들러서 데리러 오니까요. 나이가 많이 차이 나다 보니 큰 애가 자주 동생을 돌보는 역할을 하네요. 오빠가 동생을 잘 챙기고 있어요. 가끔은 사람들이 왜 2 아이의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묻는데 사실 그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운데 저희 가족이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들은 모두 쉽지 않았죠. 그 시간들은 솔직히 그렇게 행복한 기억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죠. 저희 아빠는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건 아직도 제게 큰 상처로 남아있어요.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은 우리 가족은 슬픔에 잠길 시간조차 없이 냉혹한 현실에 맞서야만 했어요. 엄마는 여자 혼자서 저와 언니를 키우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죠. 힘든 일을 다 떠맡으셨으니까요. 그나마 다행히 집안 형편이 좀 나아져서 사고 후에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 생활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래도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가정이 나빠지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다행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겪지 않았죠.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정말 어릴 때였고 아빠의 부재가 제게는 큰 상처가 되었죠. 아빠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아직 10살 어린아이였고 아빠와는 평소에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기에 그 상실감이 더욱 컸어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엄마는 제가 실어증 증세를 보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너무 많이 울어서 탈진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언니가 그때 저를 계속 안고 있었대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엄마와 언니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서서히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아빠가 없다는 그 아픔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어요. 지금 언니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언니는 엄마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 그런 직업을 택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랑 베이킹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했죠. 그때부터 저는 디저트 카페를 열거나 빵집 혹은 호텔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꾸었고 그래서 관련 자격증도 따두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사가 싫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칭찬이 이상하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이 되고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았죠.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마치 힘이 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 그는 단체 주문 예약을 핑계로 제 전화번호를 받아갔어요. 그리고 몇 주 후 그는 빵 단체 주문을 이유로 제 번호를 받아갔죠. 저는 주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알려주었어요. 그 후 그는 종종 제게 연락을 했어요. 대개는 빵 주문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용건이었죠. 그는 종종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오늘 커피 한 잔 사다 드려도 될까요? 저녁 식사는 어때요? 함께 하고 싶은데. 분명히 호감을 드러내는 그런 전화였죠.
처음에는 몇 번 거절을 하다가 결국 한 번은 그와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 남자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는 고생이 많았겠다고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그의 다정한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죠. 마치 어린 시절 그리워했던 든든한 아빠의 모습이 그에게 비춰졌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한 달도 안 돼서 저는 그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6살이 많았어요. 주위에서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그가 든든해 보였고 그에게 빠져 있었어요. 그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였죠. 제 졸업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저를 멋진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식사가 끝날 즈음 그는 고급 벨벳 케이스를 내밀며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 있었죠. 소라야, 나랑 결혼해 줄래? 그의 청혼을 받은 저는 그토록 꿈꾸던 순간이었기에 눈물이 흘렀어요. 눈물을 닦고 제대로 대답을 못하자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소라야, 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그는 덧붙였어요. 이렇게 용기 내서 청혼을 했지만 사실 내가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보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는 핸드폰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였어요. 그 사진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그의 모습이었죠. 사실 나 3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어. 애 엄마랑은 이혼했어. 그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날 떠날까봐 두려워서 말 못했어. 내가 양육권을 가지게 된 건 애 엄마가 외도를 해서 이혼했기 때문이야. 그 후로 그는 정말 아들과 함께 살려고 했지만 나를 만나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어요. 내가 이기적인 거 잘 알아. 내가 거절해도 할 말은 없지만 적어도 내 진심은 보여주고 싶었어. 지금 같았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야.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을 거라고. 하지만 당시 저는 어리고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아내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책임지려는 모습이 너무 성실해 보였어요. 그를 통해 어린 시절 그리워했던 든든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죠. 결국 저는 그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부족하지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는 고맙다고 하며 평생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죠. 다음 날 저는 바로 그의 집에 가서 아이를 만났어요. 아이와 빨리 친해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친할머니가 돌보고 있었죠. 어머님은 그렇게 깐깐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저를 보시고 어려운 결정을 해줘서 고맙다며 아들이 전처에게 받은 상처가 커서 평생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살지 않을까 걱정하셨다더군요. 그리고 제게 정말 고맙다고 하셨죠. 이런 결정을 내리자 저희 집은 큰일이 나고 말았어요. 엄마는 이 자리가 어떤지 알긴 하고 이런 결정을 했냐며 머리를 싸매고 눕기도 했죠. 언니도 언니대로 충격을 받았고요. 그 얘기를 들은 남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엄마와 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를 아끼고 보살피며 살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으려 했지만 그는 솔직하고 일관된 모습으로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뜨리게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결국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죠. 남자의 아이는 3살이었지만 말도 어느 정도 했고 의사소통도 가능했어요. 그 남자의 아이는 아직 겨우 3살이었지만 말도 조금 하고 의사소통도 할 수 있었어요. 저도 아이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둘 다 어색함만 남았죠. 육아지식이 부족했던 저는 인터넷에서 아이와 친해질 방법을 찾아봤어요. 매일 퇴근 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고 과자나 쿠키도 함께 만들었어요. 몇 달 동안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대부분의 시간은 아이와 친해지는 데 쏟았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결혼식 전에 아이에게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이도 마음을 열었는지 저를 잘 따랐죠. 엄마, 엄마 하며 저를 먼저 안고 나왔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가족들과 지인들의 걱정 속에서도 저는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런 아이를 두고 바람을 피운 친모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아이가 살던 집에 들어가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베이커리에서는
인턴 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저는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이가 너무 좋았고 꿈꾸던 결혼 생활에 취해 있었거든요. 아이도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 애착을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 앞에서도 저희 손을 끌며 엄마라고 부르곤 했죠. 그 모습을 보니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며 마음이 짠해졌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어색해하던 엄마와 언니도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어요. 언니는 조카 바보가 되어 아이를 위해 선물도 잔뜩 사주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죠. 하지만 그런 꿈 같은 생활은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의 외도였어요. 결혼하고 7개월쯤 되었을 때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죠. 남편의 핸드폰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장식된 연락처가 있었고 그 번호로 주고받은 문자들에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었어요. 애정 표현과 함께 불쾌한 사진들이 가득했죠. 너무 확실한 외도 증거를 보고 저는 곧바로 남편을 추궁했어요. 남편은 순순히 인정하더군요. 미안해. 집에서 육아에 빠져 지쳐있던 내가 더 이상 여자로 안 보여. 상상도 못한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달콤한 말로 저를 꼬드겨 자기 아이의 보모로 삼았던 거였죠. 남편을 믿었던 만큼 그 충격은 정말 컸어요. 저는 며칠을 그냥 멍하니 있었죠. 이혼을 결심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동안 아이와 정이 많이 들어서 쉽게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괴로워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결국 언니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언니가 조카 간식을 사들고 집에 오면서 제 상태를 보고는 대체 무슨 일이냐며 끊임없이 추궁했어요. 저는 그동안 숨기려 했지만 결국 울면서 모든 사실을 말해버렸어요. 언니는 화가 나서 불같이 말했죠. 당장 이혼해. 내가 왜 망설였는지 알지만 그래도 헤어지는 게 맞아. 난 절대 그 자식이랑 한 집에 사는 걸 못 봐. 다른 걱정하지 마. 내 걱정만 해. 변호사도 알아봐 주겠다고 했고 언니는 바로 병원에서 휴가를 내고 이혼 소송을 위해 뛰어다녔어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후회하며 울면서 그때 내가 끝까지 말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모두 내 잘못이야.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내가 얼마나 무르게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양육권이 제게 없어서 아이와의 이별은 피할 수 없었어요. 이혼이 성립되고 제가 집을 나오던 날 아이가 저한테 매달리며 자기도 엄마 따라가겠다고 엉엉 우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눈물을 참느라 아이와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서둘러 집을 나와야 했어요. 이혼이 완료되고 제가 집을 떠나던 날 아이는 저에게 매달리며 엄마, 나도 엄마 따라갈 거야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참느라 제대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 집을 떠나야 했어요. 결혼을 하고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서 1년 만에 다시 직장을 구해 일을 시작했어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1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죠. 새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여러 곳에 지원을 했어요. 호텔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동네에 있던 빵집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호텔로 돌아갈 수는 없었고 대신 동네에 있는 작은 빵집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때부터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매일 일상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한때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어요. 일상적인 일조차 하기 힘들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악몽도 자주 꾸고 툭하면 울기도 했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울기도 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언니는 심리상담을 권유했어요. 그때 제 모습을 보고 언니는 심리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했어요. 처음에는 사양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자 결국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1대1 상담도 받고 때로는 그룹 상담도 받았어요. 1대1 상담도 받았고 때로는 그룹 상담에도 참여했죠. 처음엔 도움이 될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속마음을 터놓게 되면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도움이 될지 의심스러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의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상담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룹 상담을 받다가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상담을 받던 중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저보다 4살 많은 그는 몇 년 전 친누나를 떠나보낸 뒤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힘들어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4살 많았고 몇 년 전 친누나를 잃고 나서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상담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사위는 신장마비였어요. 그 남자의 누나는 신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그것도 과로로 인한 신장마비였다고 해요. 그것도 과로로 인한 신장마비였죠.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았다고 하더군요. 몸 안의 장기가 엉망이었어요. 특히 소화기관이 엉망이었고 몸 안의 장기들이 전반적으로 고장이 나 있었다고 했어요. 누나의 괴로움을 알아주지 못했어요. 그는 그때 누나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후회하며 말했어요. 한동안 자괴감에 빠져서 일상생활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는 자책감에 빠져서 일상적인 생활조차 힘들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했다고 해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여기 왔는데 많은 분들의 위로에 많이 울었어요. 그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의 위로 덕분에 많이 울었다고 하더군요. 남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그 남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그때의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 남자는 상담을 거의 마치고 수료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는 상담을 거의 마친 상태였고 수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짝을지와 상담하는 시간에 저는 그와 짝이 되었고 조심스럽게 제 사연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때 그룹 상담 시간에 그와 짝이 되어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 얘기를 들은 그는 제 손을 잡고 저를 안아주더군요. 그 남자는 제 이야기를 들은 후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리고는 촉촉한 눈으로 제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잘 견뎠어요. 너무 잘 견뎠어요. 용기 내서 이렇게 나와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위로를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살면서 누군가 이렇게 진심으로 위로해 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밖에서 둘이 따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나중에 따로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만나면서 점점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사실 조금 두려웠어요. 사실 그때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이번에도 상처를 받게 되면 어쩌나 두려웠거든요. 만약 이번에도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평생을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그는 절 많이 배려해 주었어요. 그는 정말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고 이전의 아픔을 다 지울 수 있을 만큼이요. 그 모든 아픔을 잊을 수 있을 만큼 저에게 다가와 주었어요. 그리고 1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저는 그에게 청혼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의 1년이 다 되어갈 즈음 그가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뜻밖의 말을 꺼내지 뭐해요? 그런데 그가 뜻밖의 말을 꺼내는 거예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사실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누나가 죽기 전에 남긴 아이가 있거든. 누나가 죽기 전에 남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어. 지금은 누나와 전 남편이 키우고 있는데 자기만 허락한다면 내가 키우고 싶어. 지금은 누나의 전 남편이 키우고 있는데 내가 그 아이를 데려오고 싶어. 강요하는 건 아니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키우셔도 돼. 애 얼굴도 안 보여줘서 부모님이 상심이 크거든. 그 아이 얼굴도 못 보고 부모님이 많이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조카를 데려오려고 소송을 할 생각이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오려고 소송을 진행하려고 해.
그러자면 법정 공방도 있을 테고 많이 소란스러워질 거야. 소송은 법정에서 공방도 있을 거고 꽤 시끄러울 수 있어. 난 자기가 그걸 이해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걸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미안한 마음에 힘겹게 얘기하는 그를 보니 제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어머니 손주인데 얼굴도 못 보고 사는 게 말이 돼? 어머니 손주인데 얼굴도 못 보고 사는 게 말이 되겠어? 소송 당장 진행해. 나도 도울게. 소송은 당장 진행해. 나도 도와줄게.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와 법정 싸움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와 법정 싸움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죠.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법원 출석 날짜가 잡혔어. 법원 출석 날짜가 정해졌어요. 저는 법원에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법원에 함께 가겠다고 했죠. 저는 법정 뒤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법정에서 뒤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잠시 뒤 신우이의 전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신우이의 전 남편이 법정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고 깜짝 놀랐어요. 법정에 들어온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제 전 남편이었거든요. 법정에 들어온 남자는 다름 아닌 제 전 남편이었어요. 제가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제 약혼자는 판사 앞에서 열변을 토했어요. 저는 충격에 빠져 있었고 그때 약혼자는 판사 앞에서 열변을 토하며 말했어요. 자신의 누나는 남편의 외도로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양육권을 얻으려 밤낮 없이 일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말이죠. 그는 자신의 누나가 남편의 외도로 우울증에 시달렸고 양육권을 얻기 위해 애쓰다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어요. 현재 친부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진 상태로 외삼촌인 자신과 외주부모의 접견을 맡고 있어서 몇 년째 얼굴조차 못 보고 있어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현재 아이는 친부에게 양육권이 있고 그로 인해 외삼촌인 자신과 외조부모는 몇 년 동안 아이의 얼굴도 못 보고 있다고 말하며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반론하더군요. 그때 제 전 남편이 반박을 시작했어요. 제 전 아내는 산후우울증이 심했습니다. 제 전 아내는 우울증이 심했어요. 제가 아기를 신경 쓰느라 아내를 돌보지 못한 것은 잘못했지만 외도라니요. 저는 아기를 돌보느라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은 맞지만 외도라니요? 제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외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라도 있나요? 약혼자는 자신의 누나가 이혼 전에 저 인간의 외도에 대해 얘기하며 힘들어했다고 항변했어요. 제 약혼자는 자신의 누나가 이혼 전에 제 외도를 알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설명하며 항변했죠. 그러자 전 남편이 뻔뻔한 낯짝으로 물증을 대라고 소리치더군요. 그러자 제 전 남편은 뻔뻔스럽게도 물증을 대라고 소리쳤어요. 그날의 재판은 별 소득 없이 끝이 났어요. 그날의 재판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나버렸어요. 재판이 끝나자 전 남편은 쌩하니 법정을 나가버렸어요. 재판이 끝나자 제 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죠. 제 약혼자는 축 처준 어깨로 제게 다가왔죠. 제 약혼자는 어깨를 축 처뜨린 채 다가와서 저에게 말을 건넸어요. 변호사 말이 물증이 없으면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변호사도 물증이 없으면 이 소송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2주 뒤 재판이 재개되었어요. 그리고 2주 후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니 전 남편이 저를 보고는 기겁을 하더군요. 법정에 들어서자 제 전 남편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증인석으로 나간 저는 판사 앞에서 전 남편의 외도 증거와 함께 저 인간이 어떤 놈인지를 증언했어요. 증인석에 서서 저는 판사 앞에서 제 전 남편의 외도 증거를 제시하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증언했어요. 저 역시 저 사람의 외도로 이혼을 했어요. 저도 그와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과 결혼 얘기가 오갈 무렵 아이는 할머니와 생활을 했고 저 사람은 아이에게 부모 노릇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고려하던 때 아이는 할머니와 지냈고 그 사람은 아이에게 부모처럼 돌봐주지 않았어요. 결혼 후에도 그랬고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증언을 하면서 마음에 감춰두었던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피락했어요. 저는 증언하면서 그동안 숨겨두었던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 역시 저와 살기를 원한다는 것도요. 아이도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었죠. 저희 증언의 전 남편은 난감한 표정이 되었죠. 저희 증언을 듣던 제 전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전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두 제출했고 제 증언과 증거에 힘입어 전 남편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조사가 들어갔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전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두 제출했고 제 증언과 증거 덕분에 전 남편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이는 그때까지도 할머니랑만 지내고 있었고 유치원에 가는 것 외에는 전혀 바깥 생활이나 또래 아이들과 만나는 일이 없이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 역시 그때까지 할머니와만 지내며 유치원에 가는 것 외에는 바깥에서 친구들과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한 채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아이가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고 있었죠. 그 결과 아이는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어요. 결혼식도 미루면서 진행한 법정 공방은 결국 우리 쪽의 승소로 끝이 났어요. 결혼식을 미루며 계속된 법정 공방은 결국 우리 쪽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이의 면접권을 얻었고 수년 만에 손자를 만난 시부모님은 아이를 안은 채 펑펑 우셨어요. 아이의 면접권을 얻은 후 수년 만에 손자를 만난 시부모님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무엇보다 아이는 저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기쁜 모양이었어요. 가장 기뻐한 사람은 아이였죠. 저를 다시 만나자마자 와락 안기며 엄마라고 불렀어요. 저를 보자마자 와락 안기며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이제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냐고 몇 번이나 물었죠. 그 모습에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어요. 이제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냐고 몇 번이나 물었죠. 엄마랑 진짜 같이 살 수 있나요? 아이가 이렇게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직 그럴 수는 없지만 한 달에 2번은 볼 수 있다고 아이를 달래야 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한 달에 2번은 볼 수 있어 라고 아이를 달래며 말했죠. 그 말에 시무룩해진 아이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시무룩해져서 저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찾기 위해 끝까지 소송전을 벌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계속해서 함께 살기 위해 끝까지 소송을 이어갔어요. 얼마 뒤 우리 부부는 아이가 보는 가운데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얼마 후 우리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남편은 그 후로도 기나긴 법정 싸움을 벌여 마침내 아이를 입양하는 데 성공했어요. 남편은 그 후로도 긴 법정 싸움을 계속했고 결국 아이를 입양하는 데 성공했어요. 전 남편의 양육 태만이 부른 결과였죠. 전 남편의 양육 태만이 초래한 결과였죠. 아이가 아빠가 아닌 저희 부부와 살겠다고 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아이도 아빠가 아닌 저희 부부와 살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이는 이제는 정말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는 거냐며 울먹이며 묻더군요. 이제 엄마랑 진짜로 살 수 있는 거냐? 아이는 울먹이며 묻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는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이제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아이를 안고 눈물 없이 울 수 없었어요.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저를 엄마라고 받아주는 이 아이를 평생 아끼고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자기 혼자 버리고 떠났던 나를 이렇게 엄마라고 받아주는 이 아이를 평생 아끼고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시간이 흘러 현재 우리 집은 식구가 늘어서 내 식구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 지금 우리 집에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 사이 제가 딸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동안 저는 딸 아이를 낳았고 우리 가정은 점점 더 따뜻해졌어요. 우리 아이들은 여느 집 아이들처럼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른 집 아이들처럼 밝고 명랑하게 자라고 있어요. 카페를 하는 저를 대신해 여동생도 얼마나 잘 챙기는지. 저는 카페를 운영하느라 바쁘지만 여동생도 언제나 잘 챙겨주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밖에서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밖에서 일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게는 세상 둘도 없는 든든한 아군이죠. 그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예요. 우리 가족은 엄청난 시련을 겪어서야 지금의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크고 작은 시련들이 수시로 닥치겠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잘 헤쳐나갈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시련이 있을 테지만 우리는 가족 모두 힘을 합쳐서 잘 헤쳐나갈 거예요.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과 좋은 조언을 댓글로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